60이 넘어 처음으로 이불 속에서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는 새벽 3시, 천장을 바라보다가 문득 옆자리가 너무 넓게 느껴져서 손을 뻗어도 닿는 것이 없어서 그 허전함이 가슴 한가운데를 짓누르던 그런 밤 말입니다. 텔레비전을 끄고 나면 집이 갑자기 2배로 커지고 냉장고 문을 열어도 혼자 먹을 반찬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식탁 의자 4개 중 3개는 먼지만 쌓이고 거실 소파에 앉아도 대화할 사람이 없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더 심해집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가정이 있고 연락은 오지만 함께하는 시간은 점점 짧아집니다. 그때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이 나이에 다시 누군가와 살 수 있다면 이렇게 쓸쓸하지는 않을 텐데 이 마음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원래 혼자 있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와 밥을 나누고 하루의 끝을 함께 마무리하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옆에 숨소리가 있기를 바라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배우자를 먼저 보낸 사람이라면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아픈 곳이 생겨도 말할 사람이 없고 좋은 일이 있어도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병원에 갈 때 보호자 연락처를 적는 칸 앞에서 펜이 멈추는 순간 혼자라는 사실이 서류 한 장에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말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이 가장 실수하기 쉬운 때는 마음이 비었을 때라고. 배가 고플 때 아무 음식이나 집어들듯 마음이 허할 때는 아무 사람에게나 손을 내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손이 향한 곳이 매인지 땅인지 분간하지 못합니다. 외로움은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상대의 단점이 잘 보이지 않고 작은 친절이 크게 느껴지고 몇 번의 만남만으로 평생을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노년의 재혼은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는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은 인생 전체를 다시 한번 누군가에게 거는 일입니다. 젊었을 때의 결혼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시간이 있었습니다. 체력도 있었고 경제적으로 회복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30대에 이혼을 해도 40대에 새 출발을 할 수 있었고 40대에 실패해도 50대에 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60이 넘어 70이 넘어 내리는 선택은 다릅니다.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세울 시간이 부족합니다. 잘못된 사람을 만나 재산을 잃으면 그것을 되찾을 길이 막막하고 가족의 신뢰를 잃으면 그 관계를 회복할 세월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스스로 수습할 체력조차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 사람이 좋아서인가? 아니면 이 빈자리가 견딜 수 없어서인가? 만약 후자라면 그 만남은 사랑이 아니라 도피입니다. 도피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잠시 덮어둘 뿐. 언젠가 더 큰 형태로 돌아옵니다. 빈 마음을 사람으로 채우려 하면 그 사람이 조금만 멀어져도 마음은 더 크게 무너집니다. 마음이 허할 때 내린 결정이 가장 비싼 대가를 치릅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지금 내 외로움이 결정의 이유인지, 그 사람 자체가 이유인지, 오늘 밤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답이 분명해질 때까지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빠른 선택이 아니라 옳은 선택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조급함은 후회를 낳고 신중함은 평화를 낳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랑은 감정이 앞섰습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마음이 먼저 움직이고 계산은 나중이었습니다. 상대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조건이 될 것인지 따지기 전에 먼저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사랑의 순서가 바뀝니다. 마음보다 먼저 눈이 움직이고 그 눈은 상대의 얼굴이 아니라 상대의 형편을 봅니다. 집이 있는지, 연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빚은 없는지,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떤지. 이것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노년의 현실입니다. 남은 시간이 짧아질수록 한 번의 선택이 가져올 결과가 더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젊은 관료 시절
혼인과 관련된 분쟁을 여러 차례 다루었습니다. 그때 그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부부의 다툼에는 감정이 앞서지만 늙은 부부의 다툼에는 돈이 앞선다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부부는 서운함과 질투와 오해로 싸웠지만 나이 든 부부는 재산 분배와 생활비와 상속 문제로 싸웠습니다.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남은 시간이 짧아지면서 현실이 더 무겁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미래가 길어서 문제를 미룰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노년의 재혼에서 가장 먼저 작동하는 것은 설렘이 아니라 이해관계입니다. 상대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그 사람과 함께 살기 시작하면 돈의 문제가 따라옵니다. 누가 생활비를 얼마나 낼 것인지, 각자의 재산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의료비가 발생하면 누가 부담할 것인지, 한쪽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남은 재산은 누구에게 갈 것인지, 이런 문제를 미리 정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한 관계가 결국 돈으로 끝나게 됩니다.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서로를 원망하게 되고 남은 가족들까지 휘말리게 됩니다. 더 위험한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에게 숨겨진 빚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는 순간 그 빚의 일부가 나에게 넘어올 수 있습니다. 상대의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노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난 뒤 내 자녀들이 받아야 할 유산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정했던 상대가 시간이 지나면서 내 재산에 점점 더 관심을 보일 수 있습니다. 통장을 함께 쓰자고 하고, 집 명의를 바꾸자고 하고, 보험 수익자를 변경하자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노인들이 늦은 나이에 재혼을 했다가 재산을 잃고 가족과 멀어지고 홀로 남겨지는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의 말을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사랑을 선택해도 좋지만 내 생의 안전망만큼은 끝까지 내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고. 이 말은 상대를 믿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과 신뢰는 별개의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내 재산과 내 노후와 내 자녀들의 미래를 온전히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입니다.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은 함께 밥을 먹을 사람인가? 아니면 내 통장까지 함께 쓸 사람인가? 만약 전자라면 굳이 혼인신고까지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를 돌보고 외로움을 나누되 법적으로는 각자의 삶을 지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랑의 형태는 하나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의 기반을 지키면서도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방식을 찾는 것입니다. 감정에 휩쓸려 모든 것을 걸지 마십시오. 노년의 사랑은 가슴으로 하되 계산은 머리로 해야 합니다. 재혼을 결심한 어느 70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내를 먼저 보내고 5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자녀들이 자주 찾아왔고 손주들도 품에 안겨왔고 혼자만의 시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외로움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자녀들의 방문은 뜸해졌고 밤마다 빈 방에서 혼자 잠들어야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인사할 사람이 없었고 저녁을 먹어도 대화할 상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한 여성을 만났고 서로 마음이 맞아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들과 딸에게 재혼 소식을 알리자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평생 아버지를 존경했던 자녀들이 갑자기 낯선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가 아버지 재산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의심,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배신이라는 원망, 상속 문제에 대한 불안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정약용은 형제와 자식들 사이의 갈등을 정리해주며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두 집안을 갈라놓기도 한다고. 노년의 새로운 배우자를 맞이한다는 것은 한 사람을 들이는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자녀, 형제, 과거의 가족사를 통째로 들이는 일입니다. 내가 선택한 사람 한 명 뒤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60년, 70년의 관계가 딸려 있습니다. 그 관계들이 내 가족과 얽히기 시작하면
예상하지 못한 갈등이 생겨납니다. 단순히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가족사가 충돌하는 것입니다. 명절이 대표적입니다. 설과 추석이 되면 누구 집에 갈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내 자녀들은 당연히 나와 함께 보내기를 원하고 새 배우자의 자녀들은 자기 부모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양쪽을 번갈아 다니자고 해도 한쪽은 늘 서운함을 느낍니다. 결국 어느 한쪽과 멀어지게 되고 때로는 양쪽 모두와 멀어지기도 합니다. 부모의 빈자리가 아쉬워 찾아왔던 자녀들이 점점 발길을 끊습니다. 새 배우자와 함께 있으면 어색하고 예전처럼 편하게 대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식탁에 앉아도 낯선 사람이 끼어 있는 느낌, 집에 와도 내 집 같지 않은 느낌이 자녀들을 멀어지게 합니다. 더 심각한 갈등은 재산 문제에서 터집니다. 새 배우자가 집에 들어오는 순간 자녀들은 내 재산이 외부로 나갈 수 있다는 불안을 느낍니다.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집과 재산이 새 배우자에게 넘어가고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재산이 그 사람의 자녀들에게 갈 수 있습니다. 평생 부모를 모시고 함께 살았던 자녀들이 졸지에 남이 되는 셈입니다. 부모가 땀 흘려 모은 재산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넘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들이 아버지나 어머니의 재혼을 반기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내 삶의 마지막 편에서 나는 누구와 웃고 누구와 등을 지게 될 것인가? 새로운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 기존 가족의 신뢰를 잃어도 괜찮은가? 사랑의 시작이 아무리 따뜻해도 가족 사이에 생긴 균열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한 번 금이 간 신뢰는 시간이 지나도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믿음이 한 번의 선택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다시 쌓을 시간은 노년에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랑도 중요하지만 그 사랑이 내 삶 전체를 흔들어도 될 만큼 가치 있는지 반드시 따져보아야 합니다. 한 사람을 얻기 위해 평생의 가족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함께 늙자는 말은 아름답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남은 날들을 보내자는 약속, 외롭지 않게 곁을 지켜주겠다는 다짐. 노년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나누는 이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아무도 먼저 꺼내지 않는 무거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먼저 쓰러지고 누군가는 그 옆에서 돌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현실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재혼이 가져다 주는 것은 설렘만이 아닙니다. 간병이라는 무거운 짐도 함께 따라옵니다. 그 짐의 무게를 미리 가늠하지 않으면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정약용은 젊은 시절 병중에 누운 아버지를 돌보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람은 사랑보다 체력이 먼저 바닥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음은 아버지 곁을 지키고 싶었지만 몸은 밤을 새울 수 없었습니다. 낮에는 관직의 일을 보고 밤에는 아버지의 약을 다리고 새벽에는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눈이 충혈되고 손이 떨렸습니다. 밥맛도 없어지고 몸무게도 줄었습니다. 정신이 흐릿해지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났습니다. 그 시절의 경험이 그에게 가르쳐 준 것은 돌봄이란 사랑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체력이 있어야 하고 시간이 있어야 하고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돌보는 사람도 함께 쓰러집니다. 노년의 재혼에서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젊은 부부는 한쪽이 아파도 다른 한쪽이 돌볼 체력이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도 병원을 오갈 수 있고 밤새 간병을 해도 다음날 버틸 수 있습니다. 회복할 시간도 있고 필요하면 휴직을 하거나 다른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아직 수입이 있어 병원비 부담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0이 넘고 70이 넘은 부부는 다릅니다. 한쪽이 쓰러지면 다른 한쪽도 함께 무너질 수 있습니다. 돌보는 사람의 건강도 빠르게 나빠지고 간병의 부담은 상상 이상으로 커집니다. 허리가 아파 부축하기 어렵고 밤잠을 설치면 다음날 종일 몸이 무겁습니다. 병원을 오가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다 지나갑니다.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병원비는 누가 부담할 것인가? 간병인을 쓸 형편이 안 되면 누가 직접 돌볼 것인가? 상대의 자녀들은 도와줄 것인가? 아니면 모른 척 할 것인가? 내 자녀들에게 상대의 간병을 부탁할 수 있는가? 요양원에 가게 되면 비용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한 달 요양비가 수백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 앞에서 처음의 사랑은 빠르게 빛을 잃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살자던 약속이 어느 순간 누가 더 많이 희생해야 하느냐는 갈등으로 바뀝니다.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원망이 쌓이고 결국 남는 것은 후회뿐입니다.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돌봄을 함께 나눌 동반자인가? 아니면 내 외로움을 대신 짊어질 간병인인가? 만약 상대가 내일 쓰러진다면 나는 그 사람을 끝까지 돌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반대로 내가 먼저 쓰러진다면 상대는 나를 끝까지 돌봐줄 사람인가? 그 사람의 자녀들은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 질문에 자신있게 답할 수 없다면 재혼은 신중해야 합니다. 함께 늙는다는 말은 아름답지만 그 말 속에는 함께 아프고 함께 지쳐간다는 현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무게만큼 간병의 무게도 감당할 수 있는지 반드시 따져보아야 합니다. 준비 없는 사랑은 두 사람 모두를 지치게 합니다. 외로울 때 사람이 그립습니다. 빈집에 들어서면 누군가 반겨주기를 바라고 밥을 먹을 때 맞은편에 사람이 앉아 있기를 바랍니다. 잠들기 전 손을 잡아줄 사람이 있기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곁에 숨소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원래 혼자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배우자를 먼저 보낸 사람이라면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너무 크면 위험해집니다. 허한 마음은 사람을 고르지 않습니다. 그냥 누군가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작은 친절을 큰 사랑으로 착각하고 몇 번의 만남만으로 평생을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를 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홀로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족과 떨어져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서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그 외로움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밤마다 가족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허한 마음을 사람으로 채우려 하면 결국 사람에게 더 허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직접 겪은 깨달음이었습니다. 외로움이 클수록 상대에게 거는 기대도 커집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은 더 깊어집니다. 상대의 작은 무심함에도 크게 상처받고 연락이 늦으면 불안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더 견디기 어려워집니다. 외로움을 달래려고 만난 사람이 오히려 더 큰 외로움을 안겨주는 역설이 벌어집니다. 노년의 재혼이 위험해지는 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상대를 바라보기 전에 먼저 내 안에 공허를 채워달라고 요구할 때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난 사람은 배우자가 아니라 구원자가 됩니다. 나를 외로움에서 건져줄 사람,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 나의 빈자리를 메워줄 사람. 이런 기대를 품고 시작한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상대도 자신의 삶이 있고, 자신의 외로움이 있고, 자신의 한계가 있습니다. 나의 공허를 전부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찾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허한 마음은 판단력도 흐리게 합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조금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라고 믿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도 애써 무시합니다. 재산에 관심을 보여도 나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라고 합리화하고 가족들이 반대해도 그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조언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내 외로움을 달래줄 사람만 보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대부분 후회로 끝납니다. 시간이 지나 허한 마음이 조금 가라앉으면
그제서야 상대의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뒤에야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먼저 자신을 돌본 뒤에야 사람을 맞이하라고. 재혼을 고민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외로워서 누군가를 찾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것인지. 만약 전자라면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나를 돌봐야 합니다. 취미를 찾고, 건강을 챙기고, 친구를 만나고, 일상의 작은 즐거움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혼자 있어도 불안하지 않은 상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혼자서도 괜찮은 상태가 되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만난 사람이 진짜 인연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욕심이 줄어들 것이라고 흔히 생각합니다. 젊을 때의 야망과 탐욕이 세월과 함께 사라지고 노년에는 담담하게 살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인생의 끝이 보이면 물질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정약용은 젊은 관료 시절 같은 벼슬아치가 은퇴한 상관에게 끝까지 아부하며 재산을 노리는 모습을 보며 깊이 실망했습니다. 머리가 희끗해진 나이에도 재물 앞에서 허리를 숙이고 비위를 맞추는 모습이 보기에 민망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이익 앞에서 젊은 욕심을 되찾는다고. 오히려 남은 시간이 짧다는 불안이 욕심을 더 급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지금 잡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는 초조함이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노년이라고 해서 인간의 본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혼을 고민할 때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상대가 아무리 친절하고 다정해 보여도 그 사람 역시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공손하고 배려심이 넘쳤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 이야기를 자주 꺼내고 통장 잔고에 관심을 보이고 보험 수익자를 바꾸자고 합니다. 연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물어보고 자녀들에게 유산을 얼마나 줄 것인지 슬쩍 떠봅니다. 함께 살기 시작한 뒤에는 생활비를 더 내라고 하거나 내 명의의 재산을 공동 명의로 바꾸자고 합니다. 이런 변화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런 의도가 있었지만 관계가 깊어지면서 조금씩 드러나는 것입니다. 더 교묘한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의 자녀들이 문제인 경우입니다. 겉으로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재혼을 축복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상대 재산을 노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새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그 재산이 자신에게 올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잘해주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재산 이전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순진하게 상대와 그 가족을 믿었다가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남의 손에 넘어가고 정작 내 자녀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뒤늦게 후회해도 이미 법적으로 정리된 재산은 되찾기 어렵습니다. 나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외로움과 불안이 커질수록 상대의 조건을 계산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과 살면 경제적으로 어떨까? 이 사람의 집은 어느 정도 될까? 이 사람의 연금은 충분할까?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사는 것이 생활비가 적게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스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생각을 인정하고 상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만 순수하고 상대만 계산적일 것이라는 착각은 위험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살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노년의 재혼에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말보다 이익이 움직이는 방향을 보라. 상대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행동이 어디를 향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돈과 관련된 요구가 점점 늘어나는지, 내 재산에 대한 관심이 지나친지, 가족 관계에서 이상한 조짐이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냉정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사랑은 눈을 멀게 할 수 있지만 이익의 흐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차분히 관찰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재혼만이 외로움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정약용은 유배 이후에도 새로운 혼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글을 쓰고 제자를 가르치며 사람 대신 일을 곁에 두는 삶을 택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없다고 허전해하지 말고 할 일이 없음을 두려워하라고. 누군가와 함께 살지 않아도 삶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빈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만들 것인가입니다. 재혼이라는 큰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다른 방법들을 살펴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른 길도 있다는 것을 알면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 길은 취미와 배움입니다. 젊었을 때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미뤄두었던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악기를 배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새로운 언어를 익힐 수 있습니다. 요즘은 노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평생교육원이나 복지관에서 다양한 강좌를 들을 수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무언가를 배우는 과정 자체가 삶에 활력을 줍니다. 새로운 것을 익히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같이 배우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집니다. 두 번째 길은 봉사와 나눔입니다. 지역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시간을 내어 보십시오. 노인복지관에서 다른 어르신들을 돕거나 어린이집에서 책을 읽어주거나 환경 정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게 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큰 기쁨을 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삶의 의미를 더해줍니다. 세 번째 길은 모임과 교류입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등산 모임, 독서 모임, 바둑 모임, 노래교실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꼭 깊은 관계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가볍게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이 달라집니다. 네 번째 길은 신앙과 명상입니다. 종교가 있다면 더 깊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종교가 없더라도 명상이나 수양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외로움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다섯 번째 길은 손주와의 관계입니다. 자녀들이 바빠서 자주 만나기 어렵다면 손주들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겨보십시오. 손주를 돌봐주고 함께 놀아주고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삶의 큰 기쁨이 됩니다. 손주들에게도 조부모와의 추억은 평생 남는 선물입니다. 여섯 번째 길은 경제적 준비입니다. 노후 재정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남은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지 계획을 세우십시오.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면 마음도 안정됩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돈 문제로 조급해지지 않으니 사람을 만나는 눈도 맑아집니다. 일곱 번째 길은 법적이고 제도적인 준비입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건강할 때 미리 의료결정 사항을 정해두고 재산 상속 계획을 명확히 해두십시오. 성년 후견 제도나 신탁 같은 제도도 알아보면 좋습니다. 이런 준비가 되어 있으면 만약의 상황에서도 내 뜻대로 일이 진행됩니다. 가족들 사이의 분쟁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야만 외롭지 않은 삶이 아닙니다. 나 스스로 삶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재혼은 수많은 선택지 중 하나일 뿐입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의미 있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혼자의 삶을 단단히 세워놓은 뒤에 누군가를 만난다면 그것은 필요에 의한 만남이 아니라 진정한 선택에 의한 만남이 될 것입니다. 그런 만남이야말로 오래가고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정약용은 말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홀로 있어도 마음이 번잡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부유하다고. 이 말은 재산에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야만 안심이 되는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상대가 조금만 멀어져도 마음이 흔들리고 연락이 늦으면 초조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작은 일에도 크게 동요하고 상대의 기분에 따라 자신의 하루가 좌우됩니다. 그러나 혼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다릅니다. 누군가 옆에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노년의 재혼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사람을 들일지 말지가 아닙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지킬지 말지입니다. 이 질문에 먼저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외로움을 견디는 힘이 필요합니다. 허한 마음에 휘둘려 급하게 결정을 내리면 후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음이 비었을 때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외로움이 결정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경제적 독립을 지켜야 합니다. 사랑을 선택해도 좋지만 내 생의 안전망만큼은 끝까지 내 손에 쥐고 있어야 합니다. 재산을 함부로 넘기거나 공유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셋째, 가족과의 신뢰를 유지해야 합니다. 한 사람을 얻기 위해 평생의 가족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자녀들과 미리 충분히 대화하고 그들의 우려도 진지하게 들어야 합니다. 가족 사이에 생긴 균열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넷째, 사람의 본성을 냉정하게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이익 앞에서 사람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상대의 말보다 이익이 움직이는 방향을 살펴야 합니다. 행동을 보면 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다섯째, 간병의 무게를 미리 가늠해야 합니다. 함께 늙는다는 말 속에는 함께 아프고 함께 지쳐간다는 현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솔직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여섯째, 나를 지키는 법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유언장, 재산 상속 계획, 의료 결정 사항 등을 미리 정해두면 만약의 상황에서도 내 뜻대로 일이 진행됩니다. 가족들 사이의 분쟁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6가지가 삶을 지키는 기둥입니다. 이 기둥이 튼튼하면 혼자 살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기둥이 약하면 누군가와 함께 살아도 불안합니다. 결국 문제는 옆에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도 건강하게 함께할 수 있습니다. 나를 먼저 세워야 관계도 바로 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마음은 따뜻하게, 계산은 냉철하게, 선택은 내 편에서. 이것이 노년의 재혼을 고민하는 분들께 드리는 한 줄 원칙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 때문에 나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되 나를 지키고 함께하되 주도권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이 인생 후반부를 현명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선택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 결정이 후회 없는 삶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